김노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영상서부터 어록의 재발견이라는 코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코너라고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제가 올린 영상에서 말보다 글이 중요하다. 글이 있어야지 말을 지킬 수 있다. 글이 없으면은 말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을 지키려면 글이 있어야 되고, 다행히 우리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 말씀이 뒷극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묻디 아니할세, 이거는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 해례본은 정인지가 썼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은 그 내용은 세종대왕이 이제 불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0년이 넘는 이시조선 기간 동안에 태조서부터 순종까지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 세종대왕만은 제가 이제 존경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백성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반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글이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가장 적합한 글이 한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 민족 최고의 발명품이죠. 우리가 늘상 쓰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은, 훈민정음이 지금의 한글이 되기까지는 우리 선조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박스에 있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는 훈민정음 반포를 했는데도 이거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세종대왕이 왜 내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또 훈민정음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한테 명해가지고 이 해례본을 만든 겁니다. 잘 알려져 있죠. 나라 말씀이 뒷극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묻디 아니할세, 이거 고등학교 고전 시간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걸 이제 현대식으로 풀어서 써보면은 나라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어, 흔히 말하는 이제 한자 가지고는 우리말을 표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이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뭐 그때는 이제 백성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자기 말을 표기하고 싶어도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만큼 한자를 익히기가 이제 힘들었다, 그런 얘기겠죠. 내 일을 가엾게 여겨, 그러니까 이걸 참 안타깝게 생각해 가지고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읽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건 뭐 대단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이 백성들이 문자를 익히기가 힘들어 하니까 새로운 써서 이걸 쉽게 읽혀가지고 써라.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인지가 이 훈민정음이 얼마나 쉽냐, 자기가 이제 임상 테스트를 해봤더니 빠르면은 이틀 안에 다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열흘이면은 이거를 다 읽고 쓸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 프로젝트가 비밀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한테 맡겼는데, 뭐 성삼문, 정인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했고, 다른 학자들한테는 안 알린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판에 거의 완성된 다음에 알려졌어요. 세종대왕이 무슨 문자를 만들려고 한다, 알려지니까 다른 집현전 학자들이 여기에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만리 선생이 거기에 해당되죠. 당시 이제 집현전 부제약인데, 근데 최만리 선생이 1944년 2월 20일 날, 이게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입니다. 다른 집현전 학자들하고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첫째, 훈민정음은 야비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다.
일단은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한자에 비하면 이거 야비한 거다. 그리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두 번째는 훈민정음 창제는 중국을 섬기고 중화의 제도를 따르는 것에 역행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벌써 세종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자들 또는 양반들은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골수에 박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중국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문자를 가지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 글자가 아닌 고유 문자가 있는 나라는 모두 오랑캐 민족이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한자를 다 쓰는데 일부 종족들은 자기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또 여진족, 몽골, 여러분 아시겠지만 몽골은 자기네 문자가 있고, 여기서 여진족이라 그랬지만 이제 흔히 만주족이죠. 만주족도 자기네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모두 오랑캐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글을 가지면 우리 스스로가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핀 거죠. 몽골은 자기네 문자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키릴 문자를 씁니다. 여진, 그 만주족은 자기네 문자가 있지만은 이걸 쓰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만주어를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립돼 있고 굉장히 소수이고, 그리고 그 만주어를 쓰면서도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훈민정음이 자칫 중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반포하면은 중국과 외교 갈등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게 많이 들어본 거죠. 요즘도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야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 걱정이 된다, 또는 무슨 뭐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걱정이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백성이 문자를 깨우치는 것 자체가 무용하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백성들은 문자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무지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지, 그거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여섯 번째요, 28자의 업문으로도 좋게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면 누가 성리의 학문을 배우려 하겠느냐.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 그 당시에 집권층 또는 양반들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을 개무시하고 또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안간 힘을 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가지고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읽었는데 28자로 된 훈민정 가지고 일반 백성들도 다 깨우칠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성들도 무시하지만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반대 상소문을 올린 거죠. 이 반대 상소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 정말 뭐 웃기지도 않는다. 기득권 방어에 아주 철벽 방어를 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득권 지배 세력들은 백성이나 지금의 일반 국민들이 그냥 무지하고 개, 돼지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뭐 별로 크게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알려지기는 최초의 국문 소설, 즉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소설이 허균의 홍길동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광해군 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해군이 1608년에서 1623년 사이에 집권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홍길동전이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 언문, 훈민정음 그 당시 언문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발견되는 사본이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길동전은 언문으로 쓰여 있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지, 원본은 허균이 한자로 썼는지 과연 훈민정음으로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쓴 거는 확실합니다. 평민들은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글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정조의 어머니, 그러니까 뒤지 속에서 죽은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이 지금 이제 필사본이 한글로 전해져
와서 해경궁 홍씨가 언문으로 이걸 썼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해경궁 홍씨가 직접 쓴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구술을 한 것을 누가 이제 대필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대필한 사람이 한자로 대필을 했는지 훈민정음으로 대필을 했는지 확실치 않고요. 그렇지만은 한중록의 필사본은 훈민정음, 즉 그 당시 언문으로 쓰여져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쓴 그 서간집 같은 걸 보면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 그 당시 언문은 굉장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좀 개화적이고 선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학파들도, 19세기 실학파들도 한문으로 책을 저술했지 언문 또는 훈민정음으로 저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은 훈민정음이라고 반포가 됐는데 언문이라고 많이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자와 언자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한자인데 그냥 상스러운 것을 표현할 적에 언자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암클이라고 불렸고요. 아마 스님들이 많이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글, 그리고 상민들이 쓴다 해죠. 상말글. 19세기 말에 가면 국문이라는 용어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훈민정음이 근대화가 되는 거죠. 근대에 맞게 훈민정음이 정비가 되고 이제 보급이 되는데, 거기에 1등 공신은 호모 헐버트입니다. 선교사죠. 호모 헐버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성각자 중에서는 서재필 선생, 윤치호 선생,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연구한 국어 국문학자 주시경 선생,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근대화에는 외국인들의 도움이 굉장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띄어쓰기, 그 전에는 붙여 썼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성경도 글자를 띄지 않고 붙여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철자법, 쉼표 등이 이때 도입이 되고 이게 정비가 되면서 보급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글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 학자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그 당시 훈민정음, 언문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선각적인 외국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근대화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 부인은 훈민정음 그 언문을 이틀 만에 깨우치고 읽고 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남긴 기록에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게 있고 그 가치를 발전시키려면 교류를 통해서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훈민정음, 언문 뭐 이렇게 불리던 게 언제 한글이 됐느냐, 한글로 불리우게 됐느냐, 이건 지금까지 주시경 선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시경 선생도 한글의 중요성, 즉 그 당시에는 언문, 훈민정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는 그가 배제학당에 다닐 적에 호모 헐버트를 만나서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주시경 선생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의 한글을 연구하면서 1911년 경이면은 주시경 선생이 훈민정음, 언문, 국문으로 불리우던 우리 글을 배달말, 한말, 한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글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주시경 선생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28년 조선어학회에서 가갸날, 아마 그때 한글날을 가갸날로 불렀던 모양입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한글날로 개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
언문, 암클 이렇게 불리던 게 지금의 한글로 정착이 되고 우리 입에 너무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단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이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빨리 근대화가 됐던 겁니다. 문맹률,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illiteracy라 그러죠. 문맹률을 조사해 보면은 1930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죠. 일제총독부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84.6%가 일본 글도 모르고 한글도 몰랐다고 합니다. 84.6%. 그러니까 불과 한 15% 정도만 한글을 깨우쳤다라는 거죠.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되니까 문맹률이 78%였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문맹률이 한 6%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문맹 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입니다. 그 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조사해 봤더니 문맹률이 41%입니다. 그러니까 3년 사이 문맹 퇴치 운동으로 문맹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거의 뭐 총력전을 펴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죠. 그때 전국 곳곳에 세운 게 한글 강습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958년이 되면은 문맹률이 4.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96% 정도는 한글을 다 읽고 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만 하더라도 글자를 아는 사람이 전 국민의 한 15% 정도였는데 3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문자를 터득한 사람들이 95%가 넘어갔다. 이거는 한글이 아니었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가는 뭐 널리 알려져 있죠.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에 뭐 6,000개의 언어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학자는 뭐 비슷한 거 빼고 나면 한 3,000개 된다. 아무튼 3,000개에서 6,000개의 언어를 인류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표기하는 문자는 5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알파벳을 많이 쓰고 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조금 변형된 알파벳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50개 문자인데 한글이 거기에 이제 당당히 들어가 있는 거죠. 뭐 한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히브리어 문자, 독자적인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있고 아랍권은 아랍 문자를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 50개의 문자 중에서 한글이 최고의 문자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문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최고의 문자다. 그게 한글이다. 알파벳보다도 더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굳이 약점을 들자면은 P하고 F 발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하고 B하고 V 발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 요 정도가 이제 어려움인데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이게 1446년 정도의 반포가 됐는데 이게 벌써 디지털 시대를 알아보고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한자권에서 한자를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한자를 버리고 우리가 알파벳을 도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를 그대로 썼으면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소통에 문제가 많았을 거고 그리고 문맹률을 그렇게 쉽게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근대화가 늦어진다라는 거죠. 알파벳을 도입해서 우리가 썼으면은 우리 말이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일부 학자들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 타이핑을 기준으로 봤더니 한글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5배가 빠르다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빨라야 되죠. 참 과연 이런 뭐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디지털 시대가 올 거를 예견하고서는 그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를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 집현전 학자나 세종대왕은 야, 표의 문자보다는 표음 문자가 배우기가 쉬워, 또 소통하기가 더 쉬워, 그런 철학을 가졌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라 말씀이 뒷국에 달아 문자 서로 사묻디 아니할세. 새로 28자를 망가노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정말 500년 앞을 내다본 위대한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21세기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